예, 이슈플러스 오늘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사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방금 리포트에서 보신 것부터 이제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준표 국회의장이 애초에 공지하기를 대정부 질문 후에 탄핵소추안을 표결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민주당이 리포트에서도 잠깐 보셨지만 의사 일정 변경안을 먼저 표결을 한 후에 가겠다 이렇게 했고요. 그러면 이 순서대로라면 그 의사 일정 변경안 먼저 표결이 되고 이게 가결되면 탄핵소추안 표결을 한 후에 이거는 무기명 투표고요. 네. 예, 그 후에 이제 대정부 질문이 진행된다는 얘기인데 먼저 그러면 장관 탄핵 소추 절차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우리 헌법에서는 이제 예. 국무위원 장관에 대해서도 그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예. 이 탄핵 소추 의결을 하는 주체는 국회입니다. 장관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그리고 의원 과반의 결의로서 이제 탄핵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된다면 이제 탄핵 소추가 됩니다. 탄핵 소추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사람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직무를 파면에 이르게 해달라는 국회 차원의 어떤 결의가 되는 것이고요. 예. 그렇다면 이 내용은 이제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되고요.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탄핵이 정당한지에 대한 재판을 진행해서 최종적으로는 탄핵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사실 원래 이 탄핵 절차라는 게 그동안에는 조문에만 있었지만은 최근에 이제 어쨌든 최근이죠. 그 정도면은요. 예. 우리 그 전에 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관련돼 절차들이 진행된 것처럼 일단은 탄핵안이 가결이 될 경우에는 직무가 즉시 정지가 되고 예. 그 상태에서 탄핵에 관한 재판을 헌재에서 진행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재적 의원이 300명인데 그중에 3분의 1인 100명 이상이 발의를 해야 되고 요거는 이제 지난 6일에 발의가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적 의원 과반수인 150명이 이상이 찬성을 하면 이게 가결이 돼서 이제 소추가 되는 거고요. 소추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일반 재판 같은 경우, 형사 재판 같은 경우에 검사가 이제 재판에 넘기는 거를 이제 소추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거랑 같은 이제 형식이 되는 거고요. 심판 자체는 헌법재판소에서 한다. 이렇게 알아들으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대심적 구조가 되는 겁니다. 탄핵 관련돼서 소추를 하게 된다면은 이제 이 탄핵을 당한 이제 소위 말해서 국무위원이나 장관 측이 하나의 또 사이드 당사자가 되고요. 네. 다른 한쪽은 국회 쪽에서 탄핵 소추를 했기 때문에 국회 이제 법사위 차원에서 국회에서 하나의 당사자가 돼서 왜 우리가 탄핵 소추를 했고 탄핵이 정당한지를 이야기하고 반대편에서는 이제 탄핵 당사자로서는 탄핵의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다투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 중에 재판관 중에서 6인 이상이 찬성함으로써 이제 탄핵이 가결이 인정이 될 수가 있고 이럴 경우에는 우리 헌법에 따르면 파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은 잠깐 지금까지 나왔었는데요. 국회에서 지금 진행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이 잠깐 보였는데 저희가 표결이 진행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탄핵소추안 표결이 직접적으로 진행이 된다든지 하면은 그쪽으로 넘겨서 또 현장 상황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계속해서 이제 스튜디오에서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핵 소추안에 명시된 이 장관의 탄핵 사유를 하나씩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가장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지만 종합적으로 해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 4.29 이태원 참사 관련돼 가지고 12구 참사와 관련돼 가지고요. 예. 이 참사 과정에서 결국은 재난안전관리법상 이러한 재난을 방지할 책임이 있는 주무부처의 장관으로서 사전에 이런 재난을 방비하고 예방하고 대책을 마련할 책임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되는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해당되는 법률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네. 또 헌법상 주어진 그 장관으로서의 권한과 역할, 의무 수행을 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반이 있다라는 것을 사유로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이제 그런 사유로서 탄핵 소추를 하게 된 것이고요. 네. 결국은 이제 이 탄핵안의 그 가결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반이 있는가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탄핵은 이제 어찌 보면은 해임을 해야 한다. 해임건이라든지 아니면은 소위 말해서 사임하라, 사퇴하라라고 하는 거는 정치적 책임에 관한 공방이라면은 탄핵은 사실은 법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이 각각 인정될 수 있느냐가 결국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탄핵 소추안에 품위 유지 의무 위반도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품위 유지 의무가 기본적으로 공무원
관련돼서는 법령상 의무가 존재를 하는데요. 네. 이상민 장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참사 후의 과정에 있어가지고 한 발언 등을 바로 이런 부분들을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탄핵소추안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보자면 재난 예방 조치를 적절히 취하지 않았다라는 부분, 그리고 현장 방문 외에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고 신속하게 재난대책본부나 수습본부를 차리지도 않았고 어쨌든 사고를 대비하는 거라든지 참사 이후에 대처라는 부분에서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방기했다. 이런 점 하나랑 그다음에 참사 이후에 유족들에게 2차 가해성 발언을 했다. 이것이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는 점으로 지금 탄핵소추안에 명시됐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12구 참사와 관련해서 재난 대비 참사 이후의 대처, 참사 직무 소홀,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족들에게 2차 가해성 발언을 했다.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논란이 있었고 사실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야권에서 계속 얘기를 한 것은 어쩌면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이유였는데 그것이 이제 지지부진하게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법적 절차로 진행을 해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해서 탄핵소추안이 이제 오늘 표결까지 이르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정치적 책임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고요. 또 관련돼서 수사들도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하지만 종국적으로는 이제 수사의 대부분이 소위 말하는 실무자, 혹은 실무자에서 경찰서장, 소방서장, 그리고 용산구청장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수사가 이루어졌지만은 이 재난 안전에 대한 전체적인 적어도 이제 행정부 국무위원 차원에서의 컨트롤 타워인 장관에 대한 책임에 관한 부분은 법적인 수사의 대상이 수사로서 결론이 나거나 형사적인 책임을 지는 부분은 아직 없었고요. 난도질 예. 당할 것이고 국민들의 잠시 이제 현장 신뢰가 연결음이 나오고 있는데요. 송원석 것입니다. 국민의힘 의원이 지금 아마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걸로 보이는데 기반이 현장음을 흔들릴 수밖에 직접 없는 매우 위중한 들어보겠습니다. 상황입니다.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회 현장 오늘 직접 제가 음을 이 들어보겠습니다. 안건을 제안 드리는 이유는 불보듯이 뻔한 이런 암담한 미래를 사전에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사되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헌법이 정한 탄핵 요건을 전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탄핵 심판 절차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위공직자에 의한 헌법 침해로부터 헌법을 수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제도로 국가기관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그 권한을 박탈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할 권한을 부여한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탄핵 심판 절차는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직접적이고 강력한 견제의 수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강력한 수단이 자칫 정치적 목적에 의해 남용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건이 명문화되어 있는 이유는 국무위원을 포함한 행정부와 사법부 각 기관의 업무 지속성을 보장하고 국가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담보함으로써 국민들의 삶과 국정 운영이 정쟁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말하는 헌법과 법률의 위배는 단순히 추상적인 규정 위반이 아니라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법 규정 위반이어야 하며 위반의 정도는 중대한 위법 행위여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통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한민국 역사상 국무위원의 탄핵 소추안은 단 한 차례도 가결된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은 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탄핵 절차를 형해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60여 페이지에 이르는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안에는 단 한 줄도 명백한 헌법과 법률 위반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서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했지만 장관을 해임하지 않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화풀이 하기 위한 힘자랑, 근육자랑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독단적이고 자의적인 법 해석만 난무하고 있을 뿐입니다. 민주당의 막무가내식 주장이 크게 네 가지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해 예방과 국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헌법 34조 6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예, 현재 송원석 국민의힘 의원이 제안 설명을 하는 모습을 들으셨는데요. 본격적으로 저희가 표결이 진행된다든지 하는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다시 국회 현장을 연결해서 직접 현장음을 들어보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스튜디오에서 관련된 좀 질문을 제가 김성훈 변호사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재적의원의 과반수인 150명 이상이 찬성하면 이게 표결이 가결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의석수로만 보면 제1야당인 민주당이 169석을 가지고 있으니까 국회에서는 이걸 표결에 붙이면 가결될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결될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한 가지만 변수가 있다면 가능성은 낮지만 어쨌든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또 혹시라도 이탈표가 나오면은 네. 가결이 안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안에 대한 이견이 큰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현재로서 투표가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러면 가결되면 국무위원 중에서는 헌정사상 최초의 탄핵안 가결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우리가 알다시피 전에 있었고요. 국무위원 중에서는 탄핵안이 가결된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탄핵안 가결 즉시 이제 소위 말해서 직무가 정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그 직무에 관해서는 소위 말하는 권한대행이 아마 임명이 될 겁니다. 즉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직무를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이 지정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제 한 가지 남은 절차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헌법재판소의 이제 그 탄핵 심판 관련된 부분인데 여기서 근데 한 가지 좀 소위 말하는 딜레마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탄핵 소추위원 장을 네. 이 법사위원장이 맡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 쪽의 의원이 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검사의 역할처럼 탄핵 소추안을 하고 진행해야 하는 법사위원장 역할을 예. 지금 탄핵안에 반대하고 있는 어찌 보면 여당 쪽에서 맡고 있다는 것이 향후에 이제 탄핵 심판에서도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아마 이 탄핵 심판이 과연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많은 또 우려, 문제 제기 등이 네. 있는 상황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소추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형사재판이라고 이제 비교를 해서 본다면 거기에서 검사 역할을 이제 소추위원인 법상으로는 이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하게 맞습니다. 되는데 지금 김도우 의원이죠. 맞습니다. 이 부분이 어쨌든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지적을 해주신 거고요. 예. 이상민 장관의 만약에 가결됐다고 하면 직무는 아까 권한대행을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러면 가결과 동시에 직무가 집행이 정지가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권한대행을 지정하지 않는다면은 차관이 대신하게 되나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는 지금 대통령도 그렇지만 장관의 경우에도 유거시에 누가 직무를 권한을 대행할지가 다 정해져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보통 차관이 권한을 대행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절차를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이제 탄핵 소추 헌법재판에 넘기게 되는 거고 그러면 헌법재판소에 심판이 남아 있는데 헌재는
어쨌든 다뤄야 되는 쟁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쟁점을 좀 하나하나 어떤 쟁점들이 짚어지게 될지 좀 짚어볼까요? 네, 이제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재난의 안전, 재난을 방비하고 안전을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주무부처의 장관으로서 해당 법령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재난에 대비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방비해야 할 책임.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재난이 발생했다면 그 재난의 확산과 사고로 인한 피해를 막고 방지하고 수습해야 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의 책임. 세 번째로는 이제 주무부처 장관이자 또 공직자로서 발언과 행동에 있어가지고 품위의 유지를 지켜야 하는 책임,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네. 이 세 가지의 책임이 구체적인 법령상, 법률에 따른 의무에 해당되는 분인가가 첫 번째 쟁점이 될 것이고요. 예. 뭐 정치적 책임인가라는 여부는 당연하고요. 정치적 책임은 해당되니까요. 두 번째로는 그 구체적인 법률적인 의무가 있다면은 그 법률적인 의무를 위반했는 데가 두 번째일 것입니다. 네. 세 번째는요, 그 의무 위반이 있다면은 그 의무 위반을 중대한 위반으로서 탄핵의 사유를 볼 만한 것인가가 또 세 번째가 될 것입니다. 네. 가령 이제 우리가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라는 게 있죠.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와 관련돼서는 과거에 이제 또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한번 판단이 된 적이 있습니다. 즉 의무가 위반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의무 위반이 또 다른 대의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혹은 대의적 권력에서 임명된 어떻게 보면은 직에 대한 탄핵의 사유가 되려면은 네. 중대한 법률 위반이 되어야 한다라고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위반이 얼마나 중대하냐 이렇게 보는 것은 핵심이 될 걸로 보이고요. 네. 이런 세 가지 쟁점들이 결국 종합돼가지고 주무부처 장관이 법령상 부담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와 관련된 부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어떤 부분이 중대한지를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또 그런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서요. 재난 방지 책임에 대한 장관의 책임이 어떤 거냐. 그리고 이 참사가 발생했다면 그 이후에 수습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 그건 또 어떤 거냐. 그리고 품위유지 의무 위반,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유족들에 대한 2차 가해성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봐야 되는데 첫 번째로 법적 의무가 있냐, 장관에게. 아까 책임에 대한 의무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법적 의무가 있다면 그것을 위반했느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위반이 있었다면 그러면 그게 중대하냐. 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헌법재판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네. 탄핵 심판에서도 그때는 기각이 됐습니다만 네. 어쨌든 그때도 마찬가지로 판시한 내용이고 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인용이 됐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의 맞습니다. 기준이 적용된 건데 방금 말씀하신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있었느냐 이 부분이 이제 크게 다뤄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경우에는 중대한 법 위반이 있어야 이제 탄핵의 사유로 봤는데 국무위원인 장관은 기준이 좀 다를 거다. 그거보다는 강하지는 않을 거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이 이런 얘기를 뒷받침하는 근거인가요? 네,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아직 장관의 탄핵이 가결돼서 심판이 내가 사온 사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예. 사실 헌재 입장이 이렇다 저렇다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두 가지 방향성에서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지금 제시되고 있는 장관의 각 의무는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이 있고 근거가 있는 구체적인 의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기존에 이제 대통령에 대한 각 탄핵에 대해서는 그 중에서 탄핵 사유가 그 경우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였는데 일부 의무 같은 경우에는 좀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규범적 의무가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과 반면에 장관의 지금 재난안전관리와 대책 마련 등의 의무는 구체적으로 명시된 의무이기 때문에 그 의무를 단순하게 포괄적이고 명확하게 구체적인 법령적 의무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그런 의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거에 따라 가지고 소위 말하는 대통령의 포괄적인 책임들이 규정이 됐던 기존의 탄핵 사유는 궤를 달리한다라는 주장이 있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아까 저 송원 의원 발언처럼 그렇지 않다. 이건 또한 소위 말하는 규범적인 의무, 소위 말해서 규범적인 총괄적인 책임을 규명한 것이지 구체적인 법률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결국은 중대성에 관한 부분이 가장 핵심이 될 것으로 예. 보이는데요. 이제 결국 헌법재판소도 탄핵이라는 결정을 이제 받아들이는 데 있어가지고 두 가지, 우리 헌법은 두 가지 구조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국회라는 대의기관에서 상당히 많은 소위 말해서 의사정족수가 있어야만
가결이 돼가지고 탄핵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네. 하지만 국회의 결정만으로 탄핵이 되는 게 아니라 탄핵 심판이라는 헌법재판소에 마치 재판을 한 번 더 함으로써 하는 이유는 결국 하나의 대의적인 권력, 민주적인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권력을 다른 권력이 견제해가지고 탄핵을 하더라도 그 탄핵이 단순하게 힘과 힘의 싸움이 아니라 탄핵 사유가 객관적으로 어떻게 보면 판단이 될 수 있을 만한 명백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경우만 탄핵이란 결과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이렇게 구조를 만든 것이죠. 예. 바로 이 점에서 이제 대통령 탄핵과 국민의원 탄핵에서는 좀 궤가 다르지 않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뭐 여기에 관해서는 아직 심판례는 없지만은 결정례는 없지만은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은 사실상 행정부의 수반이자 그렇죠. 거의 입법부와 거의 맞먹는 수준의 민주적 정당성을 어쨌든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같은 민주적인 동급의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권력기관 간의 견제의 결과로서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 파면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훨씬 더 그러한 파면이 가능하고 그러한 파면을 굉장히 이례적이고 예외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의 가치에 보더라도 중대한 위반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볼 수가 네. 있다면요. 그것이 아니라 그런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우에도 동일한 국회와 동급이거나 혹은 국회 이상의 어떤 그런 민주적 정당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주장에 따를 때는 소위 말하는 중대한 위반을 대통령,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경우에 적용됐던 기준을 이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주장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구체적인 법적 의무를 위반했을 때에 이제 사유가 된다라는 것과 추상적인 것으로도 사유가 된다라는 뭐 의견 충돌이 있다는 것을 짚어주셨고, 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과는 달리 주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덜 엄격하게 이제 판단을 할 거다라는 이야기들도 있다. 네. 근데 물론 이제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상 초유의 네, 국무위원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것이고요. 만약에 된다면 네. 그런 거니까. 아직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럴 이제 여지가 있다라는 설명을 해주신 걸로 듣겠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변수로 거론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탄핵소추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일반 재판의 경우에 이게 형사 재판이랑 비교를 했을 때는 검사 역할을 하는 탄핵소추위원이 국민의힘의 그러니까 여당인 국민의힘의 김도우 의원이란 말이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제 법에는 명시가 돼 있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탄핵 심판을 청구하게 되고 또 심판이 열렸을 때 변론을 하면서 신문까지도 진행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변수로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대립적 구조입니다. 네. 탄핵소추위원과 또 탄핵의 대상자가 서로 상대방으로서 이제 맞붙는 것이 바로 이 그 탄핵 심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결국은 이제 대립적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과연 대립적인 구조로서의 탄핵 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것인가는 이제 문제 제기가 있는 상황인 겁니다. 결론적으로 탄핵소추위원은 마치 검사와 같이 왜 탄핵이 정당하고 왜 탄핵 안에 우리 가결한 내용대로 소추한 내용대로 탄핵 결정 즉 파면 결정이 내려져야 하는지를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한 변론을 하고 그 변론을 하기 위해서 여러 증인들을 또 소환하고 신청하고 또 상대방의 여러 가지 변론에 대해서는 반박하는 역할을 대표로 수행을 해야 하는 사람이고요. 예. 또 그러한 소송 수행을 이끌어가야 하는 사람인데 뭐 지금 이제 보다시피 여당 입장에서는 이 탄핵안 소추 자체가 부당하고 타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 사실 이 부분에 관련돼서 지금 탄핵소추위원회를 만약 탄핵이 가결되면 맡게 될 김도부 의원도 당연히 입장을 그 여당과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소위 말해서 의무의 충돌이 있는 것이겠죠. 탄핵소추위원으로서의 역할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탄핵소추 안의 정당성을 설득해야 하는 역할과는 별개로 정당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이제 현재 위원장이 과연 그 역할을 성실하게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혹은 오히려 반대로 그 탄핵안이 부당함을 오히려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런 사실 소추위원으로서의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은 과연 심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제 그런 전망이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탄핵 심판이 대립 구조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격과 방어가 이루어져야 그렇습니다. 되는데 여당과 행정부 쪽에 이제 한쪽에 이제 몰리다 보니까 제대로 된 공격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하는 그렇습니다. 의문이라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지금 송원석 국민의힘 의원이 계속해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국회 현장 연결해서 조금 더 듣고 다시 필요하다면 스튜디오에서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해서
국정조사를 요청했던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 서글픈 현실입니다. 결국 민주당은 이번 탄핵소추안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는 데 악용하려고 했던 저희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오로지 기성전 이재명 방탄하려는 것 아니었습니까? 송원석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해부 동의에 집중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반사. 자, 의석에서는 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에 대한 사법 처리가 현실로 닥치자 국민의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탄핵이든 논리든 법리든 아예 무시하고 일단 때리고 보자는 막가파식 정치 공세는 아니길 바랍니다. 부장님 이게 제한 설명입니까? 이상민 탄핵하고 무슨 제한 설명이에요? 방탄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제한 설명하는 올라온 거 맞아요? 30분 동안 이게?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의 건이 다수 의석 만능주의가 초래하는 비극적 파멸로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현명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눈과 귀를 결코 영원히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절대 다수 의석을 가졌다고 해서 민심과 천심을 거슬러 가면서 국민들의 민생과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는 완전히 내팽겨치고 오로지 수적 열세에 있는 상대방을 콘으로 몰아붙이려는 정쟁 유발과 정치적 악의로 폭거를 자행하면서 힘자랑 건육자랑 하다가 결국은 국민들의 자, 송원석 의원 이제 마무리해 주십시오. 부딪혀서 대선에서도 패배하신 거 아닙니까? 국민의 안전마저 헌신짝처럼 내던지는 더불어민주당의 국무위원 탄핵에 공감하실 국민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정쟁 유발과 국정 발목 잡기를 위한 탄핵 소추안 처리를 당장 멈추어 주십시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절대 다수당의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계속해서 제안 설명이 길게 이어지고 있어서요. 스튜디오에서 조금 더 쟁점들을 좀 짚어보고 다시 필요하다면 현장으로 넘기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이 이제 제가 변수가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가 탄핵소추위원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셨고요. 다른 변수가 또 재판관의 숫자입니다. 헌법재판관이 9명인데 그중에서 7명이 출석해서 심리재판을 하고 그다음에 6명이 찬성해야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헌법재판관 임기가 3월에 4월에 각각 한 명씩 이제 임기가 맞춰집니다. 그러면 지금이 2월인데 3월, 4월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면은 7월 7명의 이제 재판관이 남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텐데요. 그러면 이게 더 늦어질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최소한 7명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7명이 안 될 가능성도 있고 또 이 새로운 합헌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지명이 이루어지려면은 예. 그 지명에 관한 동의 절차들이 있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청문회도 있고요. 이런 과정들을 거치다 보면 사실 이 기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최소한 7명의 재판관이 있고 그리고 6명 이상이 동의를 하면은 헌법 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을 이제 내릴 수가 있는데 탄핵에 대한 결정을 탄핵소추를 인용해서 파면 결정을 내릴 수는 있는데 네. 사실은 이러한 절차들이 결국 재판관들이 계속 바뀌고 임명되고 그리고 정족수리 되느냐 안 되느냐 논의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길어질 가능성은 있고요. 네.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게 한두 달 안에 끝낼 수 있느냐 전혀 그렇지가 않겠죠. 보통 예. 이제 이런 탄핵 심판 같은 경우는 내용도 굉장히 많고 어찌 보면은 탄핵을 소추하는 입장에서도 또 방어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방대한 내용에 대한 이제 변론들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적어도 최소한의 이제 상당 기간 동안 진행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재판관 임기 교체가 있다면은 결국은 재판 자체가 지연될 수밖에 없는 것이 어느 정도는 예상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 같은 경우에 이게 뭐 180일이라는 규정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예, 180일 안에 어쨌든 결정을 내야 되는데 그때는 이게 훈시 규정이라고 해서 어쨌든 꼭 재판관들이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규정이라고 해서 260 며칠 만에 60일이 넘겨서 이제 각하 결정이 나오긴 했는데 260일 뭐 이렇게까지 길어질 수도 있고 더 길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대법원이나 법원도 그렇고 예. 그런 재판의 기한에 대해 가지고는 늘 훈시 규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스스로 이제 구속해가지고 180 안에 무조건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판단을 전혀 안 하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헌법재판소에 이제 이 탄핵안이 가결이 됐을 때 심판을 하더라도 사실은 180일 이내에 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네. 어쨌든 언제 끝날지 이 부분도 중요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것. 두 번째 변수로 짚어봤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중대한 법 위반 이 개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할지가 굉장히 이제 첨예의 관심사가 될 텐데 탄핵 인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럼 중대한 법 위반에 관련해서 어떻게 가능성을 판단하고 계세요? 네, 사실은 선례가 아직은 없고요. 예. 그리고 소위 말하는 장관과 대통령을 어떻게 나눌지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아까 앞서 질문하신 것처럼 중대한 법 위반에서 중대한이라는 요건이 장관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인지도 사실 그게 먼저 쟁점이 될 겁니다. 예. 제 생각에는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겠지만은 중대한 법 위반이라는 요건이 그래도 이 탄핵 심판에서도 계속 요건이 될 가능성은 조금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이제 직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장관직은 아니지만은 탄핵 절차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엄정성과 내용들을 봤을 때는 이제 소위 말하는 법률 위반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탄핵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결국 중대한성에 대한 판단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 그러면 중대한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는 사실 기준부터 먼저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소위 말하는 어떤 의무가 있었고 얼마나 이제 그 의무가 구체적이고 내용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는지 소위 말해서 그 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있을 겁니다. 즉, 그 의무 자체가 헌법적, 법률적으로 해당되는 직에 굉장히 중요한 중대성을 가지고 있는 의무인 부분도 있을 거고요. 의무 자체는 일반적인 의무지만 그 의무 위반의 정도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중대한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가 모두 중대성에 포함될 거라고 보이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조금 다르지만 비슷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는 바로 국민들의 신체와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대통령의 의무를 굉장히 중요한 의무로 봤고요. 그러한 의무의 중대성에 비추어 봤을 때 당시 이루어졌던 재반 조치들은 그 의무를 매우 소홀하게 위반했다 하지 않음으로써 심각하게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판단이 돼서 예. 결국 인용 결정이 내려졌던 겁니다. 네네. 그렇다면은 이번 사태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많은 국민들이 생명을 잃어버린 거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이 생명을 보호하고 재난을 방비해야 할 이런 의무가 굉장히 중대한 의무이고 만약에 그 의무 위반이 있다라면은 그거는 중대한 위반이라고 볼 가능성은 높습니다. 다만 이제 그 의무 위반이 어떤 경우까지 위반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가지고는 아마 재판관끼리 어떻게 보면 판단이 굉장히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즉 안전부 장관으로서의 주무부처 장관으로서의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법률 위반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규범, 어떻게 보면은
그 기준이라고 하죠. 예. 그것이 어디까지 인정이 될 것이며 그 인정이 그 부분이 매우 부적절한 거를 넘어서서 법률상 의무 위반으로까지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재판관 사이에서도 의견이 많이 갈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판관 사이에서 의견을 갈릴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는데 혹시나 법 쪽에서 어떤 뭐 의견들이 좀 나온 게 파악되신 게 있습니까? 저희가 항상 조심하는 거는 예. 법조계를 대표하는 말을 한다면은 예. 법조계도 되게 다양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떤 뭐 법조계가 이렇다 저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네. 아무래도 이제 이 사태를 바라보는 그 관점에 따라서 크게 다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국가가 국민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와 두 번째로는 그 역할을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책임자로서 어떤 자세와 의무를 앞으로 우리 헌법적으로 규명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국가가 그런 책임들을 지고 있고 최고 책임자 대통령이라든지 장관의 경우에도 오히려 그 의무가 굉장히 무겁다라는 것들을 인지하고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예. 대부분 이 탄핵안에 대해서 탄핵안에 통과되거나 이제 탄핵이 최종적으로 이제 정당하다고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시는 법률가들이 많고요. 네. 다만 이제 이러한 구체적인 의무들이 구체적인 의무와 그 의무 위반에 대한 것들을 개별적으로 규성해가지고 이거 탄핵이라는 어떻게 보면 아까 형사소추랑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그런 수준의 이제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조금 더 명확한 마치 법률 명확성의 원칙과 같이 예. 어떤 행동을 해야 하고 어떤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고 어떤 의무를 부담하는지가 더 명확해야 하기 때문에 이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라고 해가지고 부정적인 입장인 분들도 또 많이 계십니다. 저도 네. 뭐 이거에 대해서는 어디가 더 주류적인 입장이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구체적인 의무로 구성을 할 수 있다면은 그것은 인용의 가능성이 큰 쪽으로 그렇습니다. 결론이 날 테고, 주무장관이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의무, 뭐 재난안전관리법상 예방 관련 의무들이 추상적인 의무다. 구체화되지는 않았다 법률상. 그렇게 헌법재판관들이 해석을 한다면 그때는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아침에 또 보도된 내용 중에 특별히 한번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요. 예전에 이제 경찰국 신설 논란이 있을 때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상민 장관이죠. 경찰국을 행안부 내로 정규 조직으로 끌어들이고 그러면서 경찰 사무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어떤 지휘권, 감독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 권한이 있다. 이렇게 그런 취지의 주장을 해서 본인 입으로요. 이렇게 발언을 했다라는 이제 보도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본인 입으로 했던 이런 발언들이 내가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발언도 심판에 영향을 당연히 미칠 수 있겠죠? 네, 이제 그 발언 자체가 바로 법률적으로 소위 말하는 민사상 자백을 구성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예. 그래도 이제 그런 권한에 대한 인식 그리고 권한에 대한 평가가 소위 말해서 당사자로서 이상민 장관이 심판 과정에서 변론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제약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결국은 권한과 의무는 사실은 서로 상동해서 같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결국 재난을 방비하고 또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경찰과 또 관련된 공무원들에 대한 포괄적인 어떤 명령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책임자라면은 그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그런 재난을 방비하거나 그런 재난이 발생했을 것을 신속하게 수습하거나 피해 확대를 방지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권한만큼의나 책임과 의무도 있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결국 그렇다면은 그 권한의 크기만큼의 책임과 의무를 제대로 수행을 했는지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을 소위 말해서 형사상 구성 요건에 준해 가지고 보는 어떤 구체적인 의무 위반으로서 사실 처벌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파면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볼 것인지가 굉장히 치열하게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상민 장관이 어쩌면 본인 입으로 어떤 지휘권이나 감독 권한이 있다라고 했다면 그러면 경찰의 인력 배치라든지 이거는 이제 참사 이전의 예비의 단계죠. 또 참사 이후에는 또 현장에 대해서 대응을 어떻게 했는지, 직접 지휘하거나 감독을 했는지 이 부분이 본인이 이제 그런 권한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 책임과에 대해서 의무까지도 인정이 될 수도 있을 거고. 근데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맞습니다. 판단이 기다려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네. 그럼 의무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책임이 있다라고 물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이 사안에서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네. 이제 소위 말해서 내부적인 업무 분장에 있어가지고 최종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구체적인 의무를 지는지도 또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적인 권한이요. 그렇습니다. 예. 결국 이제 행안부 장관이 그렇다고 일개 소위 말해서 경찰 중대나 중대 배치들이 직접적으로 하거나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예. 결국은 경찰청장 그리고 경찰청장 밑에 또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지방경찰 밑에 또 각각의 일선 서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각각의 그런 지휘 체계들이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결국은 구체적으로 한 자연인이자 당사자이자 공직자였던 이상민 장관의 의무가 어느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어느 수준으로 위반 행위를 보일지가 결정이 될 겁니다. 포괄적으로 법령상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이 행안부 장관에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이견은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권한 행사를 제적시에 제대로 함으로써 참사를 예방하고 수습해야 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해서 결국 이런 참사가 발생하고 큰 피해가 발생했다는 거에 대한 비난과 책임에 관한 추궁도 사실은 피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당연히 있죠. 네. 이제 그렇다면 이제 남은 문제는 근데 어쨌든 탄핵이다 보니까 그렇다면 그런 책임과 권한이 있는데 이거를 그 소위 말해서 이러이러한 의무가 있는데 이걸 위반했다라고 했을 때, 즉 각각의 경찰의 배치라든지 각각의 서와 청 차원에서 분할해 가지고 좀 나눠져 있어서 이제 이루어져 있는 권한의 행사에 있어 가지고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가 중요한 부분이 될 겁니다. 즉 이제 구체적인 경찰 인력의 배치와 행사 안전에 대한 것들을 지휘 감독하지 않은 책임이 직접 물을 가능성은 전 낮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소위 말해서 서, 청 그리고 경찰청 차원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독 권한, 그 감독 권한이 행사를 하다가 특히나 사고가 발생한 다음에 이후의 수습 과정에서 직접 개입해가지고 거기서 문제적인 부분들을 개입해가지고 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지휘의 적정성 이런 부분이 오히려 더 쟁점이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이 구체적으로 이 사람에게 의무를 지울 수 있냐, 그러니까 장관이라는 직이 어느 정도까지 구체적인 의무를 띠느냐 이게 굉장한 쟁점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탄핵소추에서 심판에서 다뤄지는 것은 법적인 거고 네. 이 탄핵 소추안에는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거는 국정조사로 아니다라는 거를 밝혀진 인지할 진실이 필요는 담겨 있습니다. 현재 이제 국회에서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조사는 대화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공개된 잠시 국회 또 듣고 회의장에서 필요하다면 스튜디오에서 선서를 대답 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과 유족, 공문서, 현장 녹음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밝혀진 진실입니다. 이에 따르면 피의 소추자인 이상민 장관은 재난 예방 및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공직자로서 성실 의무를 위반한 책임, 국회 위증과 유족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2차 가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여러 탄핵 사유들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간결하게 핵심만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피해 소추자 이상민 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사무를 총괄, 조정해야 할 책임이 있고 다중 밀집 사고가 충분히 예견됨에도 사전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사전 재난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는 헌법 34조 6항, 재난안전법 4조, 22조, 23조 등 위반입니다. 둘째, 참사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대통령 지시조차 제때 이행하지 않은 채 재난대책본부를 적시에 가동하지 않고 수습본부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현장 통제, 구급차 진출입로 확보 등이 지연되는 등 적절한 구조 구급 활동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소추자는 참사를 보고받고도 자택에서 관용차를 기다리다 뒤늦게 참사 현장에 갔고 도착 후에도 구체적 지시나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는 사후 재난대응조치 의무 위반으로 재난안전법 14조, 15조, 15조의 2, 18조 등 위반입니다. 셋째, 피해 소추자는 참사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을 반복해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었습니다. 국회 국정조사에서 여러 차례 거짓 진술을 하여 고발되는 등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56조를 위반했습니다. 이 같은 총체적인 대응 실패로 결국 159명의 사망과 320명의 부상자, 총 47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참혹한 결과와 국회에서의 거짓 진술 등으로 인해 피소추자 이상민 장관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의 직책 수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국민의 신임을 상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결단의 시간 앞에 있습니다. 2022년 10월 29일 그날 그 장소에서 우리가 못다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희생자가, 유족이, 국민이 국회에 명하고 계십니다. 국회는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다하여 국민의 명령을 따라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유족분들은 희생자들이 이름도 영정도 없이 정부 분향소에만 안치될 수 없다고 하십니다. 희생자들이 잊혀지지 않도록 역사에 기록해 달라고 하십니다. 저는 유족의 뜻을 받들어 희생자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드리겠습니다. 김단희, 김도훈, 김동규, 김미정, 김보미, 김산하, 김세리, 김송, 김수진, 김슬기, 김연희, 김예은, 김용건, 김원준, 김유나, 김의진, 김의현, 김인홍, 김재강, 김정훈, 김주한, 김지현, 또 다른 김지현, 김현수, 나현태, 남상호, 노류영, 문효균, 박가영, 박소영, 또 다른 박소영, 박소현, 박시연, 박지혜, 박지혜, 박초희, 박현도, 박현진, 배현호, 서수빈, 서용현, 서예솔, 서형주, 송영주, 송은지, 송채림, 신예진, 신한철, 신규용, 안다혜, 안소현, 안지호, 양희준, 오근영, 오지민, 오지연, 유연주, 유채화, 윤성근, 이건주, 이경훈, 이남훈, 이동민, 이민아, 이상은, 이수연, 이승연, 이승헌, 이은재, 이정환, 이주연, 이지한, 이지현, 이진우, 이재현, 이한솔, 이혜린, 이현서, 임종원, 장승민, 장하나, 정아량, 정주희, 조경철, 조명화, 조수현, 조예진, 조한나, 진세운, 차현욱, 최현인, 최다빈, 최민석, 최보람, 최보성, 최유진, 최재혁, 최정민, 최혜리, 추인영, 한규창, 한수빈, 함영매,
홍의성, 스티븐 블래시, 게네고 리마무, 나티차 마케우, 도미카와 메이, 스티네 에벤센 이외 50여 명의 희생자 분들이 계십니다.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비록 오늘이 대한민국 헌정사에 비통한 역사로 남을지라도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국회가 정부에 그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에라도 그 책임을 다했다라고 기록되길 바랍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당과 정파의 구분을 넘어 국민을 사랑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을 지켜주십시오.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승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30조 제2항에 따라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탄핵소추안은 헌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제133조에 따른 탄핵소추 의결서는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법 제114조 제2항에 따라 간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서영석 의원, 이해식 의원, 정태호 의원, 황운하 의원, 김희곤 의원, 박수영 의원, 윤창현 의원, 조은희 의원 이상 8분이 예, 지금 김진표 국회의장의 발언 듣는 중에 스튜디오로 넘어왔습니다. 탄핵 표결이 아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무기명 투표로 이루어집니다. 결과가 나오면 다시 여러분께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탄핵 표결이 지금 이루어질 걸로 보이니까 다시 한번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한 번 더 좀 짚어볼까요? 탄핵 소추 절차부터 좀 하나하나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네, 탄핵은 이제 헌법상 국무위원, 대통령 등이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국무위원인 행안부 장관에 대한 것인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한 당사자에 대해 가지고 그 사람을 파면하는 절차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기본적으로는 삼권 분립의 원칙상 국회가 바로 이제 행정부나 사법부의 중요 요인을 대상으로 이런 부분들을 소추를 의결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 탄핵 소추 의결이라고 하고요. 첫 번째 절차는 국회가 헌법에 따라 가지고 탄핵 소추 의결을 하는 거고요. 예. 탄핵 소추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그리고 과반의 결의로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 상황상으로는 민주당, 제1당이 지금 탄핵소추에 찬성하고 당론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과반을 훌쩍 넘는 의석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사실은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다 찬성을 한다면 당연히 가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되게 된다면은 탄핵소추 이제 결정, 의결이라는 게 있죠. 네. 의결서를 소위 말하는 법사위원장이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고 그 내용을 헌법재판소에 송부를 합니다. 그 정보를 송부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소위 말하는 탄핵 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탄핵 송부 자체가 청구가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소위 말해서 검사가 마치 기소하는 거랑 비슷하게 보는 거고요. 예. 기소와 소추가 일반적으로는 검사가 한다면은 이렇게 탄핵이라는 절차 속에서는 기본적으로 국회 의결에 따라서 탄핵 소추가 이루어진다는 게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그러면- 이후에는 또 네. 말씀해 주시죠. 네, 거기에 따라 가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되는 거니까요. 네. 이 심판에서는 탄핵 소추위원 법제사법위원장이 맡고요. 탄핵소추위원과 그다음에 탄핵의 당사자가 양 당사자가 이제 재판부에 탄핵의 정당성, 탄핵의 타당성에 대해서 주장을 하는 것은 탄핵소추위원이 하고요. 또 탄핵의 당사자는 그것을 부당성을 다툼으로써 재판이 진행이 되고요. 네. 각각의 주장과 쟁점들을 정리를 하고 네. 그 쟁점에 대해서 필요로 하는 소위 말해서 증거 방법들을 제시를 하면서 그 이후에 이제 여러 차례 기일이 열려가지고 속행되면서 관련된 내용들이 격리가 될 것입니다.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부분이 있고 법률적인 부분이 있을 겁니다. 네. 지금 특히 헌법적인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탄핵에 있어가지고 행안부 장관의 헌법상 법률상 의무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전문가 증인들이 나와가지고 증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예. 각각 상대방들이 나올 겁니다. 두 번째로는 구체적인 위반과 관련
관련돼서 특히나 참사의 예방 단계, 그리고 참사 이후의 수습 단계, 그리고 참사 이후 수습 이후에 여러 가지 대국민 발언 단계, 이제 각각의 단계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발언 부분이야 외부적으로 공개가 됐지만은 특히나 예방과 수습 이 두 가지 단계에서는 행안부 장관이 어떤 역할들을 수행했고 어떤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는지가 네. 그동안의 이제 수사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공방이 오고 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길게 이제 한꺼번에 쭉 전반적인 절차를 이제 말씀해 주셨으니까 하나하나 좀 나눠서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핵소추안 어쨌든 국회 표결이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여기서 표결에서 가결이 되면 이것은 국무위원으로는 헌법사상 초유의 탄핵안 표결 가결이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탄핵안이 가결됐다고 하면 이상민 장관의 직무는 가결과 동시에 정지가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때는 이제 누가 그 장관의 직무를 대신하게 되나요? 네, 권한 대행이 하게 되는데요. 보통 예. 권한 대행은 장관 유고 시에는 차관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네. 행안부 차관이 이제 권한 대행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헌법재판에 이제 일단 넘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소추가 가결이 돼서 소추가 되면 그때는 잠깐 비교를 해주셨는데 형사법이랑 이제 비교하는 게 가장 쉬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예. 검사와 피고인이 양쪽에 이제 대립 구조로 있는데 이 헌법재판 이 탄핵 심판 같은 경우에는 검사는 이제 소추위원이랑 비슷한 역할을 하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피고인이 이제 여기서는 장관이 이상민 그렇죠. 장관이 얘기했죠. 그러니까 소추위원과 장관이 대립된 구조에서 서로 공격과 방어를 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아까 짚어주신 것이 검사의 역할을 하는 소추위원이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장인데 국민의힘의 김도우 의원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이 이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 좀 풀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이 탄핵소추 발의 그리고 탄핵소추 결정은 국회가 하는 거고요. 예. 국회에서 이제 법무적인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주로 다루는 상임위가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즉 어떻게 보면은 탄핵소추위원으로서의 법제사법위원장의 역할은 어찌 보면 한 개인의 정치인, 개인의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회 전체를 대표해서 국회 차원의 결정으로 이루어진 탄핵소추를 국회 의사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에서 이야기하고 그 근거와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역할이 주어지는 것이죠. 예. 근데 여기와 관련돼서는 어쨌든 간에 그래도 각각의 의원들 그리고 각각의 위원장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소속되는 정당과 정파 그리고 그 정당에서 가지고 있는 당론이나 방향성들이 있다 보니까 예. 현재 여당에서는 지금 탄핵소추 발의 자체가 굉장히 부당하다라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그런 입장에 있는 정당에 몸담고 있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지위를 또 가지고 있는 김도읍 위원장이 어떻게 탄핵소추위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 굉장히 관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뭐 그 사이에 좀 찾아보니까 뭐 예. 김도읍 위원장 본인은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어떤 지위, 권한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따른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라는 걸로 좀 말을 아꼈다고는 하는데요. 예. 구체적으로는 그래도 소추라는 게 그냥 한 번 잠깐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심판 전체를 이끌어가야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어떻게 권한을 행사하고 수행할 것인지 또 이 부분에 혹은 대리인을 지정할 것인지 소송 대리인단은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인지 혹은 구성을 안 할 것인지가 사실 이 이후의 심판을 지켜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이제 피고인을 뭐 신문을 하든지 이런 방식으로 좀 공격적인 질문도 하고 답변을 또 유도해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국민의힘의 이제 법제사법위원장이 그걸 할 수 있겠느냐, 제대로 된 공격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재판 처리 절차에 대해서 절차가 필요한 것들을 다 뭐 증인을 부른다든지 이런 절차들을 다 수행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점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계속해서 화면에 이제 의원들이 표결을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탄핵 소추안 표결 같은 경우에는 무기명 투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투표 구역에 들어가서 보이지 않게 투표를 하고 나오는 모습을 여러분께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스튜디오에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한번 짚었는데 다시 한번 짚어야 될 것 같아서요. 또 다른 변수가 되고 있는 그 재판관 숫자. 지금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9명이 이제 정원인데 그 중에서 법상으로 탄핵 심판 같은 경우에는 7명이 출석해서 심리 심판을 하고 6명이 찬성을 해야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관 임기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네,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지금 보도에 따르면은 3월 내지 4월에 한 번씩 이제 임기가 만료가 된다고 했고요. 네. 임기가 끝나게 되면은 원칙적으로는 임기가 종결된 다음에도 계속 업무에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9명 중에서 2명이 이제 공석이 발생을 하는 예. 거죠.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7명 이상인 경우에는 계속 심리와 심판이 가능하기 때문에 진행이 되겠지만은 네. 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겠지만 만약 그 이상의 또 재판관이 만약 임기를 마치게 기간 중에서 마치게 된다면은 정족수 자체가 부족하게 돼서 심판을 이제 심리를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그러면 임기가 만료가 되면 후임으로서 헌법재판관의 인선이 어떻게 될 것인지 봐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헌법재판관 인선에 있어가지고 꼭 소위 말하는 청문회 절차가 진행이 되어야 하고요. 이런 과정들이 있고 또 국회에서 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과정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면은 정족수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헌법재판관의 후속 임기 충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결론적으로는 이 탄핵 심판이 굉장히 길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 언제까지 길어질 수도 있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훈시 규정으로서 180일이 있지만은 사실은 그 규정을 헌재든 대법원에도 크게 신경을 솔직히 안 씁니다. 예, 이미 뭐 임성근 전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267일인가 그렇게 그렇습니다. 돼서 그래서 어찌 보면은 예. 헌법적 가치로는 부장판사랑 비교해봤을 때 사실은 이번 사안이 더 중대한 사안이다 보니까 네. 이보다 훨씬 더 최소한 더 길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거기다 또 재판관 자체의 교체도 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제 1년 이상이 소요되지가 않을 것인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년 이상이라고 한다면 장관의 공백 문제도 있을 거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권한 대행이 있다고는 하지만 장관이 직접 임명돼서 수행하는 것과는 어쨌든 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1년 정도가 되면 총선이랑도 또 영향이 맞습니다. 있을 수도 있고요. 예. 이게 길어지지 않고 좀 짧게 끝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네, 사실은 그런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게 맞고 네. 참 우리가 이제 이번이 헌정사상 처음 있는 국무위원 탄핵 소추 발의라고 하는데 이게 어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정치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또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이 정도로 이제 소위 말하는 책임의 문제가 있고 그렇죠. 강한 문제 제기가 있는 상황이라면은 사실 보통은 사임을 하거나 뭐 해임을 하거나 예. 이제 또 그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이 부분이 정리가 되고 넘어갔던 것들이 일반적이거든요. 탄핵하고 나서 그 과정 중에서는 해임이나 사임이 안 됩니다. 또. 예,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탄핵하고 나서 심판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그로 인한 공백을 행정부 입장에서는 감수하겠다라고 한 걸로 볼 수도 있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또 소추하는 국회 입장에서 그거를 감수하겠다라고 한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기존의 헌정사상 그런 유례가 없었던 이유는 책임제 장관, 헌법과 법률 위반 장관이 없거나 장관들이 업무를 잘 수행해서라기보다는 그런 이슈가 있는 경우에는 해임이나 사임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아. 네, 그래서 사실은 거기까지 탄핵이라는 어떤 굉장히 강력한 헌법적인 충돌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거라고 저는 예.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결국은 이제 뭐 해임 건의안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추궁도 있었고 그렇지만은 종국적으로 이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또 탄핵이라는 간으로 가는데 결론은 이렇게 될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소위 말하는 행안부 장관 직에 관한 안정성 그쪽 업무 수행의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상당한 지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정치적 책임을 어쨌든 언급은 하셨으니까 좀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자면 사실 그동안 야권을 비롯해서 이상민 장관이 사퇴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던 쪽은 정치적 책임을 계속해서 그렇죠. 물으려던 거 아니었습니까? 네. 근데 그런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는데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사법적 절차까지 온 건데 헌법재판소에서 이거를 뭐 인용을 하든 기각을 하든 그것은 사실은 애초에 요구했던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과는 조금은 다른 범위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좁아진 범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주 좁아진 범위라고 예.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사법적인 책임만을 묻는 절차다.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은 좀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짚었습니다. 네. 그 이상민 장관의 직무와 관련해서 아까 계속해서 이제 이게 장관의 직무에 해당하느냐, 구체적인 의무가 있느냐 이 부분이 계속해서 쟁점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의무, 또 재난관리법상 뭐 예방을 해야 할 의무 이런 것들이 어쩌면 추상적인 의무다라고 해서 기각될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것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 물론 이제 그 기각이 장관으로서 정책 책임이 없고
직무를 잘 수행했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도 아니지만은요. 예. 그와는 별개로 이제 만약에 전제로 이제 그런 상황으로 판단이 된다면은 탄핵 소추안이 이제 기각될 수가 있는 상황도 있고요. 결국은 이제 결국 권한의 분배, 내부적인 업무 분장 거기서의 장관의 구체적인 의무가 핵심이 될 겁니다. 아주 낮은 단계로 보자면은요. 만약에 112에서 이제 누가 이렇게 신체 침해 행위를 하거나 침입자가 있다 해서 경찰한테 신고를 했는데 해당되는 그 경찰서에서 출동을 안 하거나 파출소에 출동을 안 해가지고 결국 살해가 당한 이런 사건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예. 이거는 굉장히 큰 국가가 기능을 잘못한 것이죠. 네. 해당되는 연락을 받고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해당 경찰관이 책임을 지고 법적으로 책임지는 직무유기로서 처벌받는 것도 당연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이 사람을 교육하고 이런 부분들을 지휘 감독할 있는 위에 상급 책임자, 예. 파출소장이든 경찰서장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것도 맞죠. 그렇죠. 근데 이제 더 높이 올라가면 서울지방경찰청장, 그다음에 경찰청장은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 네. 또 이 경찰청장의 지휘 감독하는 행안부 장관은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 사실은 이 단계마다 권한의 분배에 따라 가지고 권한이 위임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위임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권한에 대해서 지휘 감독해야 하는 또 다른 책임도 있습니다. 네. 그 지휘 감독의 책임의 내용과 형태에 따라 가지고는 여기서 벌어지는 의무 위반과 실제로 벌어진 참사 사이에서 구체적인 유무가 달라질 수 있죠.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사실은 여러 가지 판단거리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단순하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미시적인 사건을 일단 하나 말씀을 드렸지만은 네. 수차례 사전에 이렇게 큰 참사가 발생했을 때는 신고가 있었고요. 예. 그 신고가 있었고 그 신고가 접수가 됐고 그 말은 국민들이 이 위험에 대해서 국가를 찾았던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국가를 호출했던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그 호출에 대해서 응답이 없었고 아무런 조치도 없었고 그런 상황에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말도 안 될 정도 지금 사실은 너무 빠르게 잊혀지고 있지만은 정말 많은 분들이 그것도 대부분 또 젊은이들이 네. 사망을 했거든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어떻게 벌어졌을까 살펴보니까 결국은 이제 각각의 요소들이 작동을 하질 않았고 그 작동을 안 하는 정도가 각각의 개개인의 과실의 수준을 넘어서 가지고 시스템 자체가 작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들이 일부 지금 수사를 통해서도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아무리 이제 최종적인 책임자와 권한자가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다 지휘 감독을 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네. 한두 명의 일탈이나 어떤 과실이 아니라 전체 시스템 자체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았던 문제가 있다면은 이 정도 규모의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지휘 감독에 있어서 명확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네. 것이 이번 탄핵 소추의 배경이 된 것이고요. 그렇다면 일단은 이 지휘 감독의 책임에 대해서는 지휘 감독이라는 것은 법률적 영역을 넘어서는 정치적 책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처음에 이제 해임권이라든지 이런 논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논의 자체가 계속 결국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이제 가다가 탄핵소추 발의로 가니까 이제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가지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의 책임이 구체적인 법률상 의무로 어떻게 규명되어 있는지가 아마 이 심판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이고요. 네. 결론은 이제 행안부 장관의 경찰에 대한 지휘 감독 보고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떤 보통 형태로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 있어 가지고 특히나 사전 예방과 사후 수습에서 어떤 개인 여지가 있었는지 그 부분이 결국은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게 시스템의 문제라면 진짜 시스템의 문제라면 지휘 감독권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쟁점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인데 경찰국 신설 논란이 있을 때 이 장관이 경찰국을 이제 행안부 내부의 정규 조직으로 이제 편성하겠다라고 하면서 경찰 사무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뭐 어떤 지휘권 그리고 감독권이 있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이 있더라고요. 이런 발언들이 의무를 구체적으로 좀 인지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 이게 탄핵 심판에서 이제 증거로 될 수가 있다라는 주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템의 문제라면 이 발언대로라면 이상민 장관에게 지휘 감독권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의 발언을 이제 유추해서 본다면요. 네, 저는 이상민 장관한테 지휘 감독권이 있었다 그런 지휘 감독 의무가 있었다라는 것이 헌재에서 부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휘 감독권은 당연히 있고요. 예. 당연히 있고 이제 지휘 감독권을 넘어서서 포괄적인 지휘 감독권을 넘어서 가지고 개별적인
이 참사를 야기하거나 참사 이후에 수습을 해야 하거나 참사 이전에 국민들의 신고에 투표를 다 대응하고 하셨습니까? 반응해야 하거나 이런 부분에 그러면 있어가지고는 투표를 어떤 마치고 의무가 있는지 개표를 이게 또 사후 시작하겠습니다. 작전. 먼저 명패함을 그러면 열겠습니다.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법에서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행동의 조항이 있는지 그렇습니다. 그런 의무가 예. 특정될 수 있는지가 굉장한 그렇습니다. 쟁점이 될 그렇습니다. 거다라는 예.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현장에서는 이제 표결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것 같고요. 예, 개표가 이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개표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여러분께서 화면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그러면 헌재가 만약에 이 탄핵안을 기각을 하게 된다면 오늘 표결에서는 일단 먼저 가결이 돼야지 뭐 소추가 될 텐데요. 소추가 됐다는 가정하에 헌재가 만약에 기각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직무가 정지됐던 이상민 장관의 직무는 바로 복귀를 하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결정과 동시에요. 그렇습니다. 반면에 이제 또 파면이 된다면 또 바로 파면이 되는 것이고요. 파면이 되면 그 결정과 동시에 파면이 네. 되는 거고요. 지금 표결을 보고 계신데 이 표결에서 지금 개표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개표에서 가결이라는, 그러니까 국회의원 300석 중에 150명 이상이 찬성을 해서 가결이 된다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직무는 그 가결과 동시에, 선포와 동시에 직무가 정지가 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표결이 진행되는 모습을 잠깐 지켜보시고요. 그래서 사실 헌법재판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그런 고민을 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 심판에서 구체적인 어떤 법률적인 책임에 관한 부분들을 유무를 아까 말씀드린 법리적으로 하는 게 원래는 맞습니다. 네. 원래는 맞지만은 사실 헌재는 또 한편으로는 단순하게 그냥 사법적인 형사적인 법원이랑 또 다른 부분이 있죠. 결국은 헌법적인 지위와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어떤 지위와 권한과 책임을 유지하고 또 그런 의무를 다해야 하는지를 그런 이정표를 보여주는 것도 있습니다. 네, 물론 중요한 중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책임을 지지만 네. 또 중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구체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소위 말해서 단계별로 권한들이 많이 위임되어 있다는 한계점도 있고요. 네. 다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 위임의 한계 속에 숨게 된다면은 결론적으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는 않겠죠. 그렇죠. 또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면은 일선 실무자만 처벌을 받거나 책임을 지는 걸로 끝날 겁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도 고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사실은 이 사안이 정치적인 책임에 대한 명확한 인지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서고 그 책임을 넘어서서 국가와 장관의 직이 당시에 어떻게 수행됐어야 하는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정치 영역을 떠난 어떤 조사와 내용들로 이루어졌다면 참 좋았겠지만은 예. 그러지 못하고 결국 탄핵까지 오게 됐다면은 헌재로서는 그럼 또 그러한 역할, 즉 장관이 어떤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그걸 규명함으로써 차후에 그 누가 장관이 되더라도 그 누가 장관직을 수행하더라도 그 장관으로서의 책임이 헌법적으로 이것이니 당신들은 이것을 지켜야 하고 이것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이렇게 엄정한 책임을 진다는 것들을 또 어떻게 밝혀야 할 것인지가 헌법재판소한테 주어진 역사적인 책무가 될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법리에 기반한 법률적인 해석에 기반한 내용이라면은 이 상황과 관련돼서는 전국적으로 주무부처 장관이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서 어떤 의무까지를 부과하고 어떤 의무를 책임져야 하는지를 헌법적으로 규명할 뿐만 아니라 선포하는 또 그런 심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어떻게 보면 기존의 헌법재판소의 심판의 기초적인 거를 넘어서는 또 여러 가지 논의들 그리고 판단들이 계속 오고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좀 제가 말씀하신 걸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예전에 이제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기각을 하면서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이제 결정문에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법 위반으로는 탄핵 사유는 안 되고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어야 한다. 어쩌면 말씀하신 추상적이지만 법에는 모든 것을 담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추상적인 법 내용을 대통령이 가져야 하는 파면에 이르기까지의 그 법 위반은 이 정도여야 된다는 어떤 기준을 설정해주고 범위를 설정해주는 판시를 한 거다라고 볼 수 있다면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이번에는 이제 헌재가 결정하는 결정문에 장관의 역할과 책임이 어느 정도 범위인지 그걸 벗어나면 파면에 이를 수 있는지 기준을 정해주는 것도 역할을 할 거다라는 해당 거죠. 투표용지는 감표위원회 확인을 거쳐 투표함에 넣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예, 김진표 국회의장의
예, 발언을 들으셨는데요. 이게 지금 아직은 개표가 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개표가 계속 진행 중인 모습을 여러분께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개표는 이제 개표위원들이 모여서 저렇게 수기로 그냥 개표를 하는 거죠. 무기명 투표 같은 무기명 경우에. 투표여서 그렇고요. 지금 사실은 국회 대부분의 의견은 전자투표로 기명으로 하기 때문에 예. 원래는 현장에서 바로 가능한데 무기명 투표다 보니까 이제 저렇게 별도의 개표를 하는 시간들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지금 투표함에서 지금 투표된 용지를 꺼내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개표가 시작되는 모습을 여러분께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재적 의원 300명 중에 150명이 이제 찬성을 하면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되고 이제 헌법재판소의 심판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면 민주당의 의석수만 169석이기 때문에 150석을 넘기기에는 충분하다라는 게 지금까지의 전망이고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150명 이상 찬성으로 가결이 된다고 하면 바로 이게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는 건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그 소추위원, 법사위원장이 관련된 내용들을 그 결정서 정본을 예. 정본을 이제 소위 말하는 헌법재판소에 송달함으로써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그러면 있습니다. 가결이 되면 결정서라는 거를 다시 국회에서 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작성을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 내용을 가지고 결정서를 가지고 이제 헌법재판소에 전달을 하면 그것으로 소추가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결국 이 사건에 있어서는 기존의 헌법재판에 대한 일반론과 이번 사태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엄중함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문제가 결국 정치적으로 정치적 책임과 정치적인 책임과 재발 방지의 약속과 개선에 대한 어떤 국민적 합의로 끝나지 못하고 네. 탄핵 심판으로 오는 배경도 같이 중요한 어떤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상황들을 고려하지 않고 이제 소위 말하는 구체적인 법률 위반이 있냐 없냐의 중대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사실 이 탄핵제도, 이 탄핵 심판 제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취지가 오히려 몰각해질 수 있는 상황이 또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헌재에서의 변론 과정도 그리고 심판의 결정문도 거기에 대한 또 치열한 논쟁들이 담겨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즉 우리가 이제 개별적인 업무 수행 과정에서 관할 장관의 밑에서 소관 사무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참사가 발생할 때 거기에 대해서 각각의 장관에 대한 구체적인 책임을 묻는 것들이 법적으로 제한되는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네. 우리가 이제 헌법재판이라는 제도에서 우리 헌법제도에서 탄핵소추라는 걸 하고 탄핵소추에서 법령과 헌법의 위반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단순하게 하나의 개인의 형사적인 책임을 묻는 과정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헌법적 지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부분이 있기 같습니다. 때문이죠.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책임을 묻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헌법적 책무가 무엇인지에 네. 관한 부분들을 자세하게 설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헌법재판은 그 부분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즉 소위 말하는 형사 책임과 같이 굉장히 엄밀하게 규명이 되어야 하고 입증이 되어야 하고 입증이 되어야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단순하게 한 개인의 형사소추를 넘어서서 네. 그 사람이란 직위 자리가 가지고 있는 헌법적인 책무를 무엇인지를 선언하고 선포하고 규명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개별적인 어떤 법리적인 의무 위반 여부를 떠나 가지고 헌법적 책무 위반의 중대성에 관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설시를 할 가능성이 높고요. 결국은 이상민 장관 한 개인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 뭐 좋든 싫든 간에 역사에 남는 탄핵 심판이 가결 과정이 될 거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선들을 제시하는 것들이 있을 걸로 보이고 그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논의하는 형사적인 책임의 유무랑을 범위를 넘어서는 그런 내용들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어쨌든 심리 결과 이제 판결에는 헌법적 책무, 장관이라는 국가기관의 책무에 대해서 설시할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개인에 대한 심판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굉장히 공감을 하면서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제 이상민 장관이 어쨌든 사퇴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했던 말은 지금은 사퇴할 때가 아니다. 수습을 해야 하고
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그 대책을 마련하는 그런 게 먼저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사실 어떤 예방 대책이 나왔고 어떻게 수습됐는지, 왜냐하면 유가족들이 지금 계속해서 집회와 시위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이게 제대로 된 수습이 된 거냐 하는 의구심을 품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 주장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면 예방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도 이 탄핵 소추돼서 심판의 과정과는 별도로 이거는 어쨌든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드는 거거든요. 네, 저는 사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리고 사실 법률가긴 하지만은 이제 모든 이슈들이 법률 유무로 아까도 뭘 법을 위반했니 안 했니 그런 부분들로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네. 그런 유무로 협소화되는 것이 굉장히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장관과 국가에게 주어진 책임과 할 수 있는 권한과 역할은 법적인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논의를 훨씬 넘어서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의무를 잘 이행하고 지키는지에 따라서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요. 또다시 이런 비극적인 사태가 재발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이런 탄핵 심판대로 헌법적인 절차와 내용에 따라서 진행이 되더라도 그거랑은 별개로 도대체 왜 국민들이 국가를 찾을 때 국가가 거기에 없었는지, 무슨 어디 오지도 아니었어요. 네. 예, 뭐 정말 뭐 육지에서 엄청 떨어진 것도 아니고 서울 한복판이었단 말입니다. 네.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진상을 제대로 규명을 하는 것과 그 과정에서 그럼 이걸 어떻게 도대체 방지하고 예방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스템의 책임은 뭐고 각각 개인의 책임은 뭐고 그 네. 시스템을 방치한 최종적인 권한 책임자의 책임은 또 무엇인지가 규명이 되고, 거기서 내가 책임이 있거나 너가 책임이 있거나 내가 책임이 없거나에 대한 회피와 방어, 공격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국가적 과제들을 같이 만들어가는 꼭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네. 그거는 사실 탄핵 심판보다 더 역사적 의미가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이런 비극이 있었고, 이런 비극에 대해서 무책임한 대응이 있었고, 무책임한 대응 끝에 탄핵을 안에 소추해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뭐 가결이 됐을지가 아닐 수 있겠지만 가결에도 탄핵 심판이 있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탄핵 심판과는 별개로 거기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국가적인 규명이 있었고, 규명의 과정에 따라 가지고 그거를 다시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는 방지책이 이렇게 나와서, 그래서 이후에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는 진보를 이루었다라는 거. 사실은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탄핵은 탄핵이지만요. 예. 예. 이렇게 많은 희생자를 우리가 목숨을 잃었는데 그런 예방 대책 이런 것들이 하루빨리 나오지 않으면 그건 굉장히 슬픈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국가적으로도 그렇고요.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런 문구가 떠오르는데요.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어쩌면 국가기관에 대한 법적 의무는 최소한의 의무가 아닌가. 그 범위가 훨씬 더 넓은 의미를 가질 그렇습니다. 텐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탄핵소추안이 표결이 되고 가결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게 뭐 인용이든 기각이든 말이죠. 그 부분과는 별도로 어쨌든 정치적인 책임, 장관이나 뭐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경찰서장이든 그러니까 관련된 투표 권한이 있는 결과를 사람들은 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임을 느껴야 되지 총 않겠느냐 하는 투표수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실 293표 너무나 당연한 중 얘기입니다. 가 179표, 부 109표, 무효 5표로서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정부 질문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들이 출석할 때까지 의원님들께서는 잠시만 의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는 소식을 여러분께서 보셨습니다. 가결이 됐으니까 이제 이 국회의장의 선포로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직무는 이제 바로 정지가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뭐 지정을 하지 않는다면은 법상 바로 그냥 차관이 그 권한 대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지금부터. 네, 아마 이제 지금 소위 말하는 행정각부의 장의 경우에도 네. 유고시에 직무대 권한 대행을 누가 맡을지가 다 미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각 부법에 명시가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불형에 있을 거로 보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권한 대행이 바로 지정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은 이제
헌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관련돼서 이제 소추를 어떻게 진행하고 소추에 대해서 소추위원회 맡은 김도호 위원장이 어떤 입장과 어떤 또 이 수행을 할 것인지가 네. 사실은 가장 첫 번째 이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 보통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추위원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데 그 결정문을 이제 헌재에 전달을 해야 이제 소추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그거는 어느 정도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혹시? 네, 보통 근데 거의 바로 이제 이루어지는 걸로 보이고요. 예. 다만 이제 또 그 내용들을 검토해가지고 한번 살펴보겠다라고 일단은 지금 발언을 하신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되 뭐 그것이 뭐 상당한 기간 동안 또 소추가 넘어가지 않고 법제사법위에 계류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이제 어쨌든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돼서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이제 남은 겁니다. 심판에서 쟁점이 될 만한 부분을 다시 한번 또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쟁점으로 심판을 하게 될지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라는 이유로 탄핵소추가 된 거였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헌법과 법률상 의무가 있었는지를 먼저 규명을 할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해당되는 의무에 대한 위반 행위, 특히 이제 그 재난안전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는 것과 그러면 재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후 수습하는 과정,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행위를 했고 그 행위가 이제 이러한 의무들을 위반한 것이라는 것에 대한 쟁점을 판단을 할 것이고요. 네. 결국 이제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남은 거는 양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사실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파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뭐 정직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해임도 해임. 있고요. 파면도 있어요. 파면은 제일 센 것이죠.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위반 행위를 한 것을 먼저 판단한 다음에 그 위반 행위의 정도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지를 판단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위반 행위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이 사안이 얼마나 중대하고 그것이 중대한 위반으로서 이제 파면에 이를 정도인지를 판단하는 과정이 있을 거고요. 예. 제 생각에는 예상컨대 재판관에 따라서 저는 의견이 좀 굉장히 치열하게 나눠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소위 말하는 이게 뭐 중대한 위반으로서 구체적 의무는 아니지 않냐라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딱 그 법률적인 면에서의 그런 내용으로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헌법상 이제 이 책임이라는 것이 단순한 개별적인 형사적 책임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소위 헌법적인 책무에 관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헌법적인 책무에 있어서 전후의 수습 과정에서 보여진 전체적인 태도가 과연 이제 해당되는 국무위원으로서 장관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인지 아니면 그렇지가 않은지에 대해서는 좀 다른 판단을 하는 재판관도 당연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헌법재판에 이제 어쨌든 결정을 남겨두고 있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난 방지 책임 그리고 사고 이후의 수습 책임 여기에서 어떤 구체적인 의무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볼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위반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위반이 중대한지 이 부분을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판단을 할 걸로 보이는데 이제는 정말 헌법재판소의 결정만을 남겨두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뭐 인용을 한다 그러면 그럼 바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파면에 이르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뭐 예. 이제 소위 말하는 파면한다 이런 결정이 주문이 선고가 되고요. 네. 파면이 되기 때문에 이제 직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효과가 바로 발생을 합니다. 네. 그 결정 선고와 동시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기각이 될 경우에는요. 네, 기각이 될 경우에는 이제 다시 직으로 복귀를 바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장관직을 바로 직무를 다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말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제 남겨두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헌법재판관의 그 임기 문제와 관련해서 이게 얼마나 길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굉장히 길어질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그 길어질 수도 있는 과정 중에 저희가 계속해서 보도를 통해서 여러분께 그 과정과 또 결과까지도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 표결 상황까지 전해드리느라고 굉장히 시간이 길어졌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예, 지금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였습니다.